인하대학교 사회복지과 윤홍식입니다. 양정 교수님 발제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단락단락 하나마다 다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논의할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그걸 다 얘기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만약 이 토론문 가지고, 발제문 가지고 얘기하면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양재진 교수님은 끝이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이제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강신욱 선생님하고 지금 통계청장으로 계신 그분이랑 같이 이제 분석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자료를 분석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계층의 한계 소비성이 뭐냐면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건데, 그 한계 소비성의 모든 계층이 다 100 이하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거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하고 경기도의 어떤 재난기본소득이랑 기초자치제 이런 것들을 요즘은 이제 카드로 하잖아요. 지역화별 카드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즉각 나왔어요. 그걸 분석한 결과를 제가 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전년 동기 대비 카드의 매출이 모든 중앙, 광역, 기초를 더한 에서 지급된 재난과 관련된 지원금보다 더 지출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이제 경제는 심리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여금소득 이런 것들 자체가 코로나로 얼어붙었던 심리들 사실은 경제 심리를 흔들었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매출로 이어졌다라는 지금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뭐와 다른 거냐면 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일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일본 사람들이 현금으로 줬어요. 그걸 뭘 했냐면 그거 다 저축했어요. 그러니까 소비로 연결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국과는 굉장히 그러니까 일본과는 굉장히 다른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찰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 왜 기본소득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자꾸 모두 이렇게 주장하느냐. 어떻게 되면 굉장히 황당한 주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게 족보가 있고 계보가 있는 철학이에요.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누리고 있는 부가 우리 각자의 뛰어남과 훌륭함과 노력 때문에 얻은 거냐. 물론 그런 부분도 있다. 얘는 빌 게이츠의 뛰어남도 있고 스티브 잡스의 뛰어남도 있다. 하지만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탄자니아에 태어나거나 나이지리아에 태어났으면 그러지 못했을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부들은 그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사회의 유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 한국 사회의 유산, 더 나아가면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국 사회의 유산으로부터 나온 부는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그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그분들이 이제 공유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생산수단의 사회화 또는 국유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의 부가 그런 전래된 어떤 공유된 부로부터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의 소유가 모두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의 일부를 모든 사람에게 국민에게 나눠주는 건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하는데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오래된 철학적 전통으로부터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 노동시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2010년대부터 OECD 자료를 보시면 2010년을 거치면서 스웨덴의 ALMP라고 하는 적극적 노동 GDP 대비 사회 지출이 급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적극적 노동시장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걸 스웨덴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출 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놓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고, 근데 부모보험 같은 경우도 별도의 보험이 아니라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체를 통합한 형태로 보험료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보장세를 부과한 다음에 그걸 전체로 걷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고용보험 얼마, 부모보험 얼마, 얼마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별도 보험 체계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런 부분, 또 파퓰리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파퓰리즘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 정의할 때는 특정한 집단을 배제하거나
특정한 집단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나는 진리고 너희는 거짓이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할 때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의 속성이 있어요. 그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그거는 정착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포퓰리즘이다, 무엇이 아니다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국민의 요구로부터 이루어지는 어떤 제도의 변화나 정책적 변화 이런 부분들을 포퓰리즘이냐 포퓰리즘이 아니냐 논의하기는 굉장히 진화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논점들을 제기해 주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지지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제가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9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시작하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97년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GDP 3만 불이 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의 불평등과 빈곤이나 삶의 어려움이 처하고 있고 기존의 보수정부나 자유주의정부, 저는 자유주의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DJ 정부나 뭐 노무현 정부 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지정책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일도 했어요.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결과가 그 복지대의 사각지대 문제나 사회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그 삶은 더 팍팍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노력했고 지금 양재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각각의 부분의 개혁 부분에는 각각의 제도의 개혁들은 굉장히 타당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지향성들은 오늘 지금 얘기된 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게 실현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새로운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우리 굉장히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복지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논의들이 서로가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논리를 내세우고 그것들이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가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기본소득 얘기하는 하고 사실 양재인 교수님의 그 발제에도 깔려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지금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를 개혁해서 잘하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전제는 뭐냐면 기존의 노동시장 구조나 산업 구조에서 안정적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재인 교수님이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론자들은 소위 말하는 디지털 기술 변화나 4차 산업혁명 저는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변화 속에서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일자리가 없고 고용이 없는 가운데 속에서 기존의 사회보장제가 유의미하느냐. 근데 양재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뭐 OECD 자료를 봐도 고용 예를 들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뭐 이런 걸 깔고 있는 겁니다. 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 변화가 경제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기술 변화가 특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노동 대체적인 기술 변화가 있고 노동 보완적인 기술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의 한 200년의 기간을 보면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예를 들면 기계 파괴 운동이 나왔을 때 그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기술 변화는 노동 대체적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숙련 장인들이 일자리 대부분 잃었죠. 그리고 그게 기계로 대체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기계 파괴 운동으로 나섰죠. 하지만 총 고용량이 줄어들었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4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라고 경제사학자들이 얘기하냐면 그건 노동 보완적 기술 발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술 변화가 고용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지는 기술 변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 특히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 나타나는 기술 변화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노동 대체적인 기술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좋은 일자리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숙련 일자리, 중간 부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과 맞물리면서 양극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기술 변화와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력의 발전들이 노동 보완적 생산력 발전에 근거하는 그 시기에 제도화된 제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기본소득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전부 다 기본소득으로 깔아야 되냐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기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고용되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는 노동시장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두 개가 공존한다. 그러니까 이건 전통적 방식을 강화하거나 개혁하는 방식으로도 해석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들로 모든 걸 대안한다고도 해결하기 어렵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 이행기에는 서로 다른 성격의 제도들과 어떤 변화들이 교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이행기라고 설정을 한다면 지금의 기존까지 우리가 해왔던 제도들과 새롭게 요구되는 제도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본소득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하지 못하는 역할이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험제도는 다 서구에 기반, 특히 이제 북서유럽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는 제조업이 완전히 풀로 발전한 나라, 소위 말하는 포디즘 체계가 거의 완벽하게 갖춰지고 완전 고고용에 가까이 다가서고 거기에 기반해서 기여금에 기반해서 사회보장제를 만들었고 그것이 보편성을 가졌던 그런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여태까지 역사상 한 번도 서구와 같은 완전 고용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가 그렇게 제조업 정규직 일자리 지배적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이 정점이었던 데가 1989년, 8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구에 비하면 굉장히 조숙한 탈산업화 또는 이른 탈산업화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와 유사한 산업구조나 노동시장 구조를 가졌던 거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 딱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도 불안정 고용이 굉장히 많았고 그 이후에도 불안정 고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서구와 개발도상국이 약간 중간 정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서 개혁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20년 동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거를 기존의 제도를 계속 개혁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소득이 제기하는 논의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편적 수당제도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이 많은데 개발도상국 국가,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남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기본소득이 굉장히 파워풀한 결과를 내옵니다. 기본소득을 낮은 수준이만 도입했지만 노동동기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건강 상태나 사회적 참여를 강화, 이런 결과들이 나와요. 왜? 그들 국가들은 북서유럽처럼 제조업이나 완전 고용이나 어떤 정규직 고용이 중심으로 된 사회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기 탈산업화를 통해서 불안정 고용이 광범위에 확산된 사회예요. 이런 사회는 전통적 사회보장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것들을 보완하는 제도로 아니면 제1차적인 제도로 기본소득과 같은 성격의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UN, 월드뱅크 이런 데서 계속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향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면 한국은 어디 위치해 있느냐? 단순히 그냥 복지라는 게 사회지출, GDP 대비 사회지출하고 돈 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한국적 유산과 진단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를 할 수 있는 부분과 그거를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이행기적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 사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는 사회보장 개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사회지출을 해결할 수가 없고 그 근본적 대안은 노동시장에서 또는 산업구조에서 우리가 대기업 중심이나 아니면 수출주도 성장체계나 아니면 자동화를 통한 생산적 방식, 증대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균형되는 것, 자동화뿐만 아니라 노동 숙련에 기반한 성장, 이런 것들, 수출과 내수가 균형되는 것, 이런 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회보장을 통한 보편성 확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려면 최소한 20,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 눈물의 계곡을 건너야 되는 거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기본소득이나 현금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전략적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가 재난지원금 줬는데 이게 지금 우리만 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했어요. 미국은 물론 이제 소득을 제한하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방식을 갖고, 일본은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지급했는데요. 근데 북서유럽에서는 어떤 국가도 한국 같은 방식이나 미국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상대적으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수당이나 사회보험제도나 여러 가지 부분도 곳곳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들을 조금만 예를 들면 수정하면, 예를 들면 팬데믹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대기 기간을 없애버린다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괄한다.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은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스크린해낼 수 있느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한국 복지국가의 취약함을 드러낸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좀 끝낼 텐데, 하나는 지금 이 논쟁이 학술적 논쟁이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17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상적 기본소득을 얘기했어요. 전형적인, 그래서 기본소득만 받아서 충분하게 받아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현실적으로 하자는 기본소득 논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향으로 갖고 있는 거죠. 지향으로. 현실적으로는 부분 기본소득이나 전환기적 기본소득, 전환기적 기본소득은 뭐 청년수당, 아동체, 저는 그걸 보편적 수당이라고 얘기했는데 청년수당, 아동수당, 뭐 기초연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소득을 비판할 때는 내가 비판하는 기본소득은 어떤 기본소득이라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런 아이디어란 기본소득을 비판하는지, 저는 보편적 사회수당이라 부르는 뭐 청년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 이런 걸 비판하는 건지, 아니면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건지, 이 타겟을 분명히 하고 비판을 해야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기본소득 논자들이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하나의 제도가 된 거. 그럼 그 제도와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 제도의 정합성을 보는 게 맞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여태까지 했던 그 논쟁들과 논의들의 진전들을 좀 받아들이고 거기에 입각해서 한국의 사회보장체계의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좀, 우리가 어떤 사회적 발전이나 어떤 대안들은 한 사람의 뛰어난 어떤 무엇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비판과 반비판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을 반대하거나 또는 기본소득과 사회복지제도의 대안적 체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논의들이 필요하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